자,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저희가 네. 약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니 이게 되게 와. 빠듯해요. 저희가 2부 넘어가고 3부 이게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네, 빠듯합니다. 바로 한번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선남님은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스케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우 뜨끔했습니다. 그 GDP 성장률이 너무 세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스케줄 중에서 주요 스케줄들이 지금 현재 나온 상태인데요. GDP가 예상치보다 많이 높은 4.9%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구재 수주도 예상치보다 많이 높은 한 달 기준으로 4.7%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이 우려할 만한 데이터를 내놓기는 했습니다. 다만 시장 반응이 조금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원래는 4.96, 저 소식이 나오기 전에 4.96, 4.97에서 거래되던 10년물 금리가 저 소식이 나오자마자 급락하면서 4.9 언저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이따가 뉴스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의외로 아까까지만 해도 빨갛게 좀 안 좋은 소식으로 가득했는데 조금 복구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인 21만 건을 기록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것 말고도 주요 스케줄들은 7년물 국채 입찰과 잠정 주택 매매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로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맨 처음에 이 3%를 진행을 할 때, 3%에서 이야기를 할 때 4.8 언저리에서 거래되던 국채 금리가 어저께 기준으로 4.97, 96까지 오르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신규 주택 판매 자체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예상치보다 급격하게 12.3%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한 달 동안 오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채금리에 커다란 악영향을 줬던 것이 오늘은 또 반납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사실 GDP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네.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거는 뉴스를 보면서. 신규 주택 판매랑 금리랑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유선남님?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집을 아무도 안 살 줄 알았는데 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수치가 낮아질 것 같다. 원래 주거비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빌 그로스랑 뭐 빌 에크만 형제, 이제 형제는 아니지만 이제 빌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 형제가 경기 침체 우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치에 반하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아마 다시 또 금리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왜 내려가는지 사실 좀 제대로 이해가 되지는 않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을 한번 볼 텐데 다음 소식은 자, 하원 의장이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제가 당선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드리자마자 그 다음날 당선이 돼버렸는데요. 자, 일단 마이크 존슨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지지 기반이 없어서 제가 당선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없다라는 점이 양쪽 진영에서 강경과 중도파 쪽에서 약간 좋게 받아들여져서 결국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이 당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보수다, 극보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도의 보수인지는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커다랗게 보수 쪽에 속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성향은 기독교 쪽에 속하면서 보수 기독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일단 성과 종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옹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소주자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소주자에 대해서 차별을 할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낙태와 피임에 관련해서도 금지를 하자는 법안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성결혼 금지를 입법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거에서 졌을 때 이거를 재조사해야 된다. 이게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그룹을 리드를 했던 사람이 물론 트럼프지만 그 뒤쪽에서 바로 뒤쪽에서 받쳐줬던 사람이 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트럼프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트럼프의 충신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해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고 실질적으로 당선된 게 트럼프 때문이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바이든이 여러 가지 뭐 입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거래를 하려고 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전략이 전략이요?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를 당선시키기. 그러니까요. 다 트럼프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네. 야,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이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그 일정은 아무래도 예산안 합의가 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힘들겠네요. 이 정도의 강경파면. 일단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합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단기적인 애널리스트들의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케빈 메카시 의원이 이것 때문에 퇴출되긴 했지만 아마 단기적으로는 케빈 메카시 의원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또 단기 예산안 쪽으로 아마 이야기가 굳어지고 그러고 나서 아마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드, 예, 지금 UAW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됐는데 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포드의 주가가 2%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의 뒷면으로는 사실 이제 잔미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파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3사 중에 포드하고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시급을 25% 인상하고 개인적인 편의들이나 여러 가지 뭐 보험 같은 부분에서 편의를 추가적으로 주는 것까지 합쳐져서 약 30%에서 35%의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안에서 일단 6주째 파업 관련해서 일단 종결이 되고 UAW의 이제 지부장들한테 합의서만 받으면 끝나는 부분이 좀 됐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은 사실 오늘 포드의 어닝이 발표가 되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GM이 어닝 발표를 하면서 사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안 줬거든요. 이제 파업 때문에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포드 쪽에서도 어닝 발표를 하기 직전에 아마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25%라는 시급 인상이 있긴 하지만 투자가 현재 이제 일단은 장외에서 2%가량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악재로 볼 만한 부분은 앞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쓰여질 만한 부분인가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약 1년 동안 9억 달러 일단 첫 1년 동안 9억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가격에는 혹은 과연 이런 제조되는 가격 자체에 얼마나 커다란 마진을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만약에 여러 회사들과 같이 파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한쪽이 만약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 결국 상대방이 얼마만큼 원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빠르게 다른 회사들도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두 회사들도 스텔란티스와 GM도 아마 곧 합의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합의 문제가 어찌 보면은 뭐 시급의 25%를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한 합의니까 이게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게 뭐 실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건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어떻게 이거를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아직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전기차 전환에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 돈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전기차 전환 될 수 있는 거냐. 근데 하필이면 최근에 이제 GM도 좀 생산량 목표치를 좀 연기하고 하향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이건 또 그러면 기업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헷갈리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시장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는. 예. 자, 알겠습니다. 유선아님,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사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좀 확전되는 모양새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는 이유 자체는 약간 유가랑 채권 관련해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리는데 미국 쪽에서 원래 사실 제가 잠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공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서 저도 뭐 좀 확전이 좀 줄어드나 싶은 모습으로 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스라엘군이 아마 지상군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자 지구에 기습 공격을 가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면서 유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여러 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기간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예상외로 이제 수요가 많이 버텨주고 있기도 하고 GDP도 높은 가운데 안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확전이 됐을 때 유가 관련된 부분은 좀 고민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이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유가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WTI도 83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도 88달러. 예, 거의 뭐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 원유 재고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지. 어제 나왔던 원유 재고는 예.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는데 사실 좀 그 유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그 이제 지상군 투입에 대한 뭔가 준비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는 것도 참 왜 이렇게 오늘 헷갈리는 게 많습니까? 자동차도 헷갈리는 게 많고. 유사님 그 유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유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빌 그로스나 아니면 빌 레크먼이 얘기한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면 은행이 버텨줄 수만 있다면 유가가 사실 내려갈 이유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중국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굳이 유가가 떨어질 만한 방향성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전략 비축률을 푼다는 얘기도 좀 있어갖고. 맞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플 소식이네요. 네. 네. 들어보죠. 네, 현재 애플에서 좀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중국 쪽에서의 아이폰 수요가 5%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전달이 됐습니다. 다만 요것 말고도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뉴스를 가져오긴 했는데 3분기 동안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전체적으로 5%가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웨이 쪽에서 여러모로 점유율이 커다랗게 늘었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의 아이폰 종료 중국 내에서 물론 점유율이 초폭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아마 중국 내부에 있었던 3분기 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부동산이 많이 힘들었던 3분기 동안 교체 주기가 좀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이 두 뉴스가 다른 쪽에서 나온 오늘자 뉴스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 처음에는 막 그 웹사이트가 그냥 다 다운이 되고 네. 그렇게 또 중국 못 막는다 수요는 이게 지금 몇 주 만에 그냥 다시 예,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오늘 아침에 근데 되게 재밌는 예. 우리 박병창 이사님 있지 않습니까? BBC 이사님. 박병창 이사님께서 그 뉴스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광군제가 11월 11일에 있잖아요. 근데 그 광군제가 원래는 이제 그냥 당일만 할인 판매를 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앞뒤로 며칠 동안 시즌으로 할인 판매를 시작해서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군제 세일이 이미 들어갔는데 애플, 뭐 샤오미, 그러니까 오포, 비보 이런 것들이 1초에 1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80억 원이 예. 팔릴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기다린 거 아닐까요? 아니 봐봐요. 광군제가 11월이고 1초에 180억? 네. 야. 광군제가 11월이고 한 두어 달만 기다리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다린 거 아닐까요? 2분기, 3분기는 야, 한 6개월만 기다려봐. 그때 엄청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애플도 할인 판매하고 있대요 지금. 맞아요. 예. 그냥 희망 회로입니다. 어쨌든 그건 팩트니까. 그만큼 팔렸다는 건 팩트인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건 그거 희망 회로고. 자,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야, 이게 또 암호화폐. 네. 호재가 되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호재 뉴스가 막 나오네요. 아, 또. 그래요? 예. 자, 도지코인 급등.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저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도지코인이 10%가량 급등하는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에는 배경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트위터를 진행을 하던 중 이제 트위터 블루 관련해서 앞으로 $3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답변으로 아르헨티나는 온 가족이 3달러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로컬 화폐로 좀 계산해주면 안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당연하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지코인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한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라는 코인들이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좀 리스키한 베팅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 이 두 코인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신나게 웃으세요? 저는 저희 댓글창 보면 가끔 네. 너무 웃긴 게 있어요. 뭐가 그러니까 또 머스크 또 저런다. 네. 크크. 또 이제 주둥아리. 참. 아니 아까 보니까 이제 X가 네. 쭉 떨어졌잖아요. 아, 이용자 수가. 일평균 이용자 수. 네.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또 올리는 거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하면서 시바이누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개 모양. 시바이누는 보통 예. 같이 도지코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친구라 이제 같은 개 모양 아닙니까? 그냥 개 모양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야. 무슨 정치 테마주도 아니게 뭐예요 이게? 야, 그럼 다 개 모양으로 하지 그러면. 저희 하나 코인들. 낼까요? 하나는 이제 개 모양으로. 야, 이거 진짜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빅테크 실적 발표가 또 나왔고 또 오늘 실적 발표할 기업들이 또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자로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를 했는데 이 어닝 발표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반응을 하긴 했는데 오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사실 어닝콜을 보기도 했고 제가 이 어닝을 라이브로 이제 같이 많은 분들하고 보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메타 어닝 관련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지표는 매출과 EPS 굉장히 커다란 비트가 있었고 뭐 데일리 액티브 유저 수들 뭐 하루 이용자 수들이나 한 달 이용자 수들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1년 기준으로 5% 3% 증가했고 자사주 매입에서도 앞으로 37빌리언 달러나 남았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IR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좀 안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닝콜 도중에 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페이스북이 혹은 메타가 어닝이 잘 나오긴 했지만 EPS가 굉장히 잘 나오긴 했지만 1년 동안 24%에 관한 인원을 감원한 이후에 나온 EPS다 보니까 이런 마진율이 사실 내년에는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보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닝에 대해서 이번 EPS에서 어디에서 비트가 나왔는지 어디에서 좋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감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를 했더라고요. 어닝콜 도중에. 이제 그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내년에 관련돼서 이제 좀 우려가 좀 있었는데 안 그래도 가이던스가 이번에 나오게 됐을 때 예상치보다는 소폭 낮았습니다. 원래 가이던스 예상치가 38.84빌리언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소폭 낮은 38.25빌리언 달러, 36.5에서 40빌리언 달러 정도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미 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안에서 내년에 들어서 아마 인원을 지금 사실 감원한 게 이 페이스북이랑 메타가 원했던 게 아니라 이 메타 내부에서 어디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는 과정 안에서 조금 어디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쉬프트를 하다 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원이 많이 남았고 원래 이번에 많이 고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고 내년에 이 모든 거를 해결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내년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고용이 될 거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이번에 잘 나온 EPS는 내년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까지 합쳐서 결국 성장률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메타의 어닝이 갑작스럽게 어닝콜 도중 많이 떨어지는 분야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이슈 때문에 뭐 광고에 대한 또 언급도 나왔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지금 현재 이제 전쟁 중인 가운데 안에서는 사실 저런 부분들이 이용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어닝콜에서 언급하기도 했고요. 사실 좀 재미난 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메타 쪽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
비즈니스 메시징입니다. 앞으로 AI를 도입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인건비를 쓰고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인도나 뭐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람들을 응대하는 데 쓰고 있는데 메타 쪽에서는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 메시징이라는 쪽이 앞으로 메타 쪽에서 집중을 할 섹터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계속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메시지.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해고했던 거는 거의 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까지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익이 이번 분기까지 좋아졌고 다음 분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메타 일단 이번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약간의 의구심이 오늘 주가 하락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IBM 그리고 서비스나우 이 두 기업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IBM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IBM과 서비스 나오는 EPS와 매출 양쪽 다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인텔도 워닝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보게 될지 아니면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랑 뭐 이번에 스냅드래곤이 출시가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인텔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을 했네요. 네. 자, 개장 종 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네. 자. 네, 아까 선물 시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좀 우려를 했는데 GDP가 발표되고 나서 선물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7%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0.1% 하락, 나스닥은 0.4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빅테크에 따른 하락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보도록 할게요. 구글은 오늘 또 2.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도 2.6% 하락을 하고 있고 마스터카드가 지금 4%대 하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1%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사실 아까 전에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네.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GM과 포드는 이 잠정 합의한 덕분인가요? 이게 2%에서 3% 좀 가량 오르고 있네요. 네. 조금은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6%대 정말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던 뭐 반도체 섹터들이 뭐 그래도 푸르스름하게 녹색깔이 조금은 나는 그러한 좀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유산원님. 네, 맞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한 7시간 정도 뒤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아마존 실적도 나오는 대로 내일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지금 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실적 발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아마존이 사실상 아무래도 리테일, 소매 판매 대표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아마존의 어닝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에 커다랗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으로는 사실 구글처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클라우드 사업부거든요. 아마존 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클라우드 사업부다 보니까 이쪽이 제일 중요하게 이제 주가의 향방은 소매 판매 데이터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닝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성장률이 얼마나 되냐에 달려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확 갈렸던 게 클라우드, 애저와 GCC 거기였었는데 이제 아마존도 AWS 이제 공개를 할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자, 아마존 실적 내일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대한다는 게 뭐 좋아질 거라는 건 모르지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유선남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